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여러 차례 공제가 나갔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이 시선집중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까지 김종배 시선집중 슬로건 공모를 받았는데요. 마감은 됐습니다. 마감은 됐고 당선작은 금요일에 그냥 조촐하게 방송을 꾸밀 생각인데 이때 발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도 네. 워낙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기 때문에 당선작만 소개를 해드리면 좀 너무 섭섭할 것 같고 당선작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 응모권들을 좀 맛배기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박지훈 변호사께서 좀 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전 이걸 꼭 소개드리고 싶어요. 네, 김현우 님인데요. 네. 김중배의 다이아보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아마 반짝반짝하네요. 젊은 분들은 김중배가 왜 나오나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유명한 분인데 이수일과 심순애에 나오는 김중배라고 못 떼먹은 인간이 있는데요. 김종배는 아니고 네. 김중배입니다. 심순애를 다이아로 꼬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김중배의 다이아보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좋네요. 네. 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곽우신 기자는 네, 제 개인 취향, 제 개취로는 사실의 한 발 더, 믿음의 한 뼘 더, 김종배의 시선 집중. 이거 권순만 씨께서 좋네요. 보내주신 겁니다. 좋네. 김중배의 다이아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약간 또 이 원스텝 클로저가 이게 또 이 뉴스에서 되게 중요한 그 경구 중 하나 아닙니까? 이게 뭔가 좀 들어가는 딥한 느낌도 들면서 네. 역시 지금 시사계의 조지 클루니에 걸맞는 멘트로서 적절하지 않나. 우리 곽우신 기자는 가끔 참 바른 말을 잘하세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네, 서동열님은 이런 또 슬로건을 보내주셨습니다. 배처럼 시원하고 사과처럼 달달한 명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괜찮네요. 명품이죠. 제 이름 끝자를 따가지고 안 마신 것 같은데 네, 시원하고 달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배처럼 시원하고 사과처럼 달달한 명품 시사 이런 슬로건을 보내주셨는데 자, 일단 맛배기로 세 분이 보내주신 슬로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세 분에게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제작진 연락을 드릴 테니까. 이분들 후보군 맞죠? 그렇습니다. 네, 당첨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맛배기로 소개했다고 그 당선작이 아닌 건 아니고요. 네, 후보군이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당선작은 금요일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로 가보죠. 첫 뉴스는요. 네, 일본 자민당이 도쿄에 자리한 주일 한국 대사관과 삼성전자 일본 지사의 압류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한국 대법원이 앞서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 조치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한 상황인데 이를 만약 현금화할 경우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로 검토가 된 겁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렸지만 이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위시한 일본 자민당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익명의 취재원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를 단교까지 불사한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요. 네. 한국 대사관이나 삼성전자 일본 지사 압류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복에 나설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민당에서는 도쿄의 한국문화원에 대한 제재라든가 주일 한국 외교관의 인원 제한 등의 조치 등도 언급을 했고요.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부터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만 약 40여 개를 만들어서 검토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일 관계의 냉각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면 이거는 코미디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 공간을 압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취해 복권입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집권 자민당이 검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코미디 축에도 낄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실 여부부터가 제가 볼 때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일정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건 의도적인 흘리기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정도로 강경해서 별의별 수를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니네 알아서 해.
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지금 움직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거기도 뭐 법이 있고요. 네. 법률, 헌법 같은 것이 있고 딱 기본적으로 뭔가 손해배상을 하는 건 뭔가 재판을 이렇게 하고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조차가 안 되는 거 상황이잖아요. 외국 공간을 압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하는 것 그렇죠. 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국제법으로. 예. 이거는 그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는 건데. 불가능한 얘기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강제징용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뭐 개인 뭐 일본 정부하고 뭐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건 또 다른 어떤 소송 문제고 그것도 없이 압류를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래서 자민당이 이걸 검토했다는 거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연결해서 봐야 될 게 지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측근으로 꼽히는 가와무라 다케오 그러니까 한일 의원연맹 일본 측 간사장이 지금 한국을 방문해서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하고 만났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압류 문제가 논의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서로 지혜를 짜내자 이런 원론적 수준에서 이야기만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뭔가 어떤 모종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 가능성이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뭔가 지금 물밑에서 실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냐. 이것도 좀 함께 체크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신호가 일본 쪽에서 스가가 등장한 이후부터 지금 나오고 있다는 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스가 그러니까 신호라고 하는 게 택도 없는 상식에 아예 맞지 않는 그리고 우리 대법원 판결은 개인의 배상 판결이고요. 전 판결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판결을 실현하려면 현금화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일본 관련된 기업한테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뭐 못마땅히 여기고 국가 간의 외교 문제를 좀 계속 만드는 게 저는 일본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보도가 8월에도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이제 일본 정부가 일본 내에 있는 한국 정부하고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다만 그때는 구체적으로 뭐 대사관이라든가 뭐 삼성전자라는 그런 명칭은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던 보도 내용이 한 2달여 지난 뒤에 다시 좀 흘러나왔다는 거는 일본에서 만약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한쪽으로는 일본 자민당의 한국 카운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과 대화의 채널을 열어두면서도 다른 쪽에서 외곽에서는 좀 일종의 뭐랄까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는 정도의 어떤 그런 전략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제가 볼 땐 급한 건 일본인 것 같아요. 지금 12월에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는 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스가 총리는 참여하지 않는다. 네. 라는 지금 이미 메시지가 나왔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가 어떻게 갈지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거기서 부담을 느끼는 거 오히려 일본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쪽에서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일단 이렇게도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결과가 나와야죠. 결과가.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지난 12일에 택배 노동자가 또 사망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명째고요. KB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진택배에서 근무하던 36살 택배기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사망 당일 김 씨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자 동료가 이 택배기사 김 씨의 자택으로 찾아가서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숨지기 사흘 전에 새벽 4시 28분 귀가하는 길에 동료에게 문자를 보내 택배 물량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고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택배 노조 측은 해당 문자 등을 근거로 김 씨가 과로 때문에 숨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김 씨는 근무 1년 3개월째임에도 불구하고 입직 신고 그러니까 이제 근로하는 데 대한 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회사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진택배 측은 김 씨가 다른 기사들보다 낮은 수준인 200박스 내외의 물량만 담당했다며 국가수 부검 결과 평소 지병인 심장혈관 장애로 숨진 것이기 때문에 회사 책임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분이 카톡을 보내는데 420개 갖고 나간다라고 하니까 카톡을 보냈다라고 해서 지금 이거는 그 과로사다 이런 지금 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0여 개 내외가 아니라 그렇죠. 420개를 갖고 나간다라고 하는 카톡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회사 측 일단 설명이 좀 그 이거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택배 노동자들이 하는 업계 1위는 CJ 대한통운이죠. 그리고 이제 한진택배인데 한진택배가 만약에 420개라고 한다면 그거는 CJ 대한통운을 기준으로 800개가 넘는 물량이다. 네. 왜 그러냐면 권역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권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물량 400개라 하더라도 좀 그러니까 밀집대에서 된다고 한다면 이동 거리가 짧은 반면에 한진택배는 상대적으로 넓다. 그래서 노동 강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더 뭔가 그 세고 노동 시간도 길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점을 제기를 하던데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이게 과로세일 가능성 지금 동료 노동자들은 바로 이 점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심장 뭐 혈관 장애가 부검 결과 나왔다 하더라도 그 혈관 장애가 이게 증폭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과로 이런 게 그렇게 보는 게 맞고 법적으로도 이제 이게 뭐 업무상 재해일지 아닐지 판단 중 업무상 재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정말 이상 질환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뭐 제가 의학 지식은 별로 없지만 심장 혈관 장애가 이 과로 때문에 증폭돼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과로사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뭐 200개니까 물량이 적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변명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지금 드는데요. 박준 변호사가 업무상 재해를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그 이분 그러니까 또 이제 산업재해 그 적용제외 신청서를 쓴 건지 안 썼는지 네. 사실은 그것도 지금 현재 확인이 좀 봐야 필요한 됩니다, 부분이죠. 그것도. 네, 입직 신고도 안 된 걸 보면은 아마 적용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입직 신고가 안 됐으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최근 그 통계를 보면요, 택배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평균 노동 시간이 71.3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휴식 시간은 12분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 그러니까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가 너무 열악하다는 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특히나 좀 안타까웠던 점이 원래 이제 주 52시간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있었을 때 택배 노동자 이야기도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특례 적용이다, 뭐 업계가 어렵다, 뭐 경제 이런 이유 등을 들어가지고 야당 그리고 여당 일부 의원들이 동조해가지고 특례 적용해가지고 다 이제 제외를 시켜줬었거든요. 결국 그 결과가 이렇게까지 온 게 아닌가. 그때 국회에서 단추만 잘 끼웠어도 올해 이렇게 10명이나 돌아가시는 상황이 과연 발생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코로나19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고 이렇게 택배 물량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사람을 더 뽑든가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면서 일은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라고 뭐 당연히 그렇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곽 기자 지적한 것처럼 이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부분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된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안타깝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노동 시간, 노동 강도도 문제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정신상의 어떤 스트레스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종종 그 택배 노동자하고 마주쳐요. 맞죠. 그런데 마주치면 항상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부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택배를 보내느라고 뭐 엘리베이터를 뭐 잡고 있어서 그러니까 괜히 눈치를 주고 이런 주민들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가 이제 입에 그러니까 달려 있던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택배를 시켰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그걸 그 배달을 하는데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 정도로 눈치를 또 많이 본다는 이야기. 또 어떤 아파트들은 안까지 못 오게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들고 오도록 해요. 차를 못 들게 해서. 네. 그런 경우는 뭐 상당히 힘들죠. 그걸 들고 또 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뭐 이거는 뭐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택배를 받는 소비자들도 좀 그런 걸 고려를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점은 회사 쪽에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동 조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는데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이참에 좀 전반적으로 한번 좀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그건 뭐 정부에서 또 너무 많이 사망하니까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한 20대 미혼모가 한 중고거래 모바일 플랫폼에 자신의 아이를 유료로 입양 보낸다고 글을 올려서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제 해당 글은 지난 16일 저녁에 36주 된 아이를 입양한다고 올라왔는데요. 이불에 쌓인 갓난아기 사진과 함께 20만 원이라는 가격도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지난 13일에 태어난 신생아였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 센터에서 입양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라면서 글을 올린 직후에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달았고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하면서 수사와 별개로 지원 방안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아이 아빠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든 상황인 점은 좀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우발적 범행인지 아니면 실제로 계획하에 이루어진 범행인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계속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홧김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홧김이라 하더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그렇죠. 하면은 안 되는 말이 있다는 점은 좀 우선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미혼모의 현실이 이 이제 하나의 어떤 사건에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도 함께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당장 또 이게 뭐 사부적 문제가 있는 거죠. 처벌은 조금 저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동복지법상의 학대 행위 그리고 뭐 영아 유기죄 등이 검토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시도를 안 했습니다. 만약에 20만 원 해가지고 누가 사러 왔을 때 아이를 데리고 가거나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글만 올린 상황이라서 뭐 경찰에서 뭐 좀 더 판단을 해보겠지만 사법적 처벌은 근데 사법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경우 아이를 어떻게 또 계속 맡길 수 있는지도 또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검토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선처를 이야기하는 식으로 했는데요.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하겠다. 필요한 경우 심리치료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도 개선점도 찾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어쨌든 이 미혼모 이분은 산후조련에서 그 몸을 좀 조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좀 관련 단체들에서도 미혼모 관련 단체들에서도 나서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유관 단체들이 어느 정도의 도움은 좀 줄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좀 상황이 안 좋았던 것만은 분명히 보이고요. 다만 지금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을 올린 것만으로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사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법적 그러니까 그 문제도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 미혼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진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화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정말로 막막했다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미혼모 입장에서는 막막하지 않을 수 있게 그럼 사회가 또 어떤 그 이제 복지 체계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이 이야기도 좀 함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말씀 문제가 좀. 발생할 때보다 사실은 굉장히 여성에게만 책임을 많이 강조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아이도 혼자 만드는 게 아닌데 함께 있어야 될 그럼 아이 아빠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고 그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3개 마무리하죠. 과구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